요양원 갈 돈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야지. 돈 나눌 땐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삐러?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15년이 그 여자의 수발을 든 게 꼬박 15년이었다. 다리가 불편해 걷기 힘들 때는 내 등짝을 내주어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휴가를 내고 3박 4일 병실 간이침대를 지켰다. 스위스로 요양을 가고 싶다기에 내 연말 보너스를 털어 취리히에서 가장 비싼 재활센터를 예약해준 것도 나였다. 하지만 그녀가 공증 사무실에 앉아 서울의 아파트 2채와 경기도의 땅, 그리고 현금 5억 원을 시동생 셋에게 나눠줄 때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장남이 물려받는 건 책임이지 재산이 아니다. 그게 집안 법도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공증인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취리히 요양원 국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순자 님 예약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취소하려고요. 전액 취소입니다. 위약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그녀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돈은 아들들한테 다 주셨으니 앞으로 효도는 그 아들 놈들한테 받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람이 새벽 5시 43분에 울렸다. 6시 정각도 아니고 정확히 5시 43분이었다.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7시 정각에 약을 드셔야 했고 그 약은 반드시 따뜻한 죽을 먹은 뒤에 복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죽은 늙은 호박과 좁쌀을 넣은 호박죽이어야 했고 호박은 손톱만 한 크기로 썰어 푹 삶아 으깨야 했다. 좁쌀은 반드시 전라도에서 올라온 유기농 차조여야 했으며 물 온도는 62도 정도로 맞춰야 했다. 너무 뜨거우면 위가 상하고 너무 차가우면 기침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다. 눈을 떴다. 천장은 15년 전 결혼할 때 칠했던 우유빛깔 그대로였지만 모서리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창문 쪽에서 형광등 쪽으로 실금 하나가 길게 뻗어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바로 그 금이었다. 남편 정우는 내 왼쪽에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었고 가끔 톱으로 나무를 켜는 듯한 코골이 소리를 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겨울 경기도의 새벽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헐벗은 발목을 차갑게 베고 들어왔다. 바닥은 냉골이었다. 침대 밑을 발끝으로 더듬어 슬리퍼를 찾았다. 발끝에 닿는 플라스틱 감촉이 서늘했다. 안마 커튼 틈새로 맞은편 아파트 복도 등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창백한 그 불빛. 상체를 일으키자 척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어젯밤 어머니의 체위를 변경해 드리느라 무리한 탓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반대로 내 기력은 점점 쇠하고 있었다. 부엌 조명은 센서등이었다. 발을 들이밀자 껌뻑거리며 불이 들어왔다. 형광등 수명이 다 되었는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몇 번 깜빡이다가 겨우 환해졌다. 냉장고에서 사흘 전 홈플러스에서 산 호박을 꺼냈다. 세 개 중에 가장 크기가 고르고 색이 짙은 놈으로 골라둔 것이었다. 차조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20kg짜리 포대였다. 주문 내역을 보니 올해 들어 벌써 12포대째였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호박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날이 껍질을 파고들 때 느껴지는 둔탁한 저항감. 힘을 주면 스르륵 껍질이 벗겨지며 드러나는 샛노란 속살. 껍질을 깎는 동안 장갑 안에는 습기가 차올랐다. 고무가 피부에 쩍쩍 달라붙는 그 축축하고 불쾌한 느낌. 하지만 장갑을 벗을 수는 없었다. 맨손으로 호박을 만지면 손가락 끝이 누렇게 물드는데 어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칠칠 맞지 못하다고 핀잔을 주곤 했으니까. 호박을 깍둑 썰기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은 뒤 가스불을 켰다. 물이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새벽 5시 57분에 부엌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차조는 3번 씻어야 했다. 첫 번째는 물에 뜨는 잡티를 걸러내고, 두 번째는 표면의 전분기를 씻어내고, 세 번째는 맑은 물로 헹궈낸다. 쌀뜨물처럼 뿌연 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며 쏴아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창밖 어딘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울었다. 죽이 걸쭉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숨구멍을 살짝 남겨두는 걸 잊지 않았다.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단조롭게 이어졌다. 음정 없는 노래 같았다. 벽시계는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호는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어제 야근하고 밤 11시에 들어왔으니 피곤할 만도 했다. 내가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던 그때, 그가 옷을 벗는 소리, 옷걸이에 거는 소리,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 이내 들려오던 규칙적인 숨소리. 우리는 그렇게 밤새 등을 돌리고 잤다. 마치 서로 맞닿아 있지만 절대 녹지 않는 두 개의 얼음장처럼. 죽이 다 됐다. 국자로 휘휘 저어 호박이 완전히 으깨져 차조와 한 몸이 되었는지 확인했다. 은은한 황금빛이 돌았다. 농도는 딱 좋았다. 국자로 벗을 때 주르륵 흐르지 않고 묵직하게 떨어지며 가느다란 실을 남기는 정도? 보온 도시락에 죽을 담고 뚜껑을 꽉 닫았다. 보온 가방에 넣고 다시 비닐 쇼핑백에 담았다. 보온 도시락은 3년 전 롯데백화점에서 89,000원을 주고 산 일본산 제품이었다. 8시간 보온이 된다고 했다. 3년이 지나서인지 고무 패킹이 헐거워져 가끔 김이 새긴 했지만 아직 쓸만했다. 옷을 갈아입고 롱패딩을 걸친 뒤 차 키를 집어들었다. 현관을 나서며 안방문을 쳐다보았다.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정우는 여전히 꿈나라일 것이다. 그는 내가 매일 이 시간에 나가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한참을 기다려야 올라왔다. 우리 집은 15층이었다. 199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구형 유압식이라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친 노인이 신음하는 소리 같았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은 몇 개가 나가 있었고 구석진 곳은 언제나 어두침침했다.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곰팡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차는 2018년식 현대 소나타였다. 살 때 정우는 흰색을 고집했고 나는 때 탄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흰색을 샀다. 지금 차체 곳곳에는 칠이 벗겨진 흉터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 집 근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긁힌 자국들이었다. 정우는 그걸 한번 보더니 운전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냐며 인상을 썼다. 그게 끝이었다. 수리해주겠다는 말도 자기가 대신 운전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시동을 걸자 차체가 부르르 떨렸다. 6시 31분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평소라면 40분, 막히면 1시간. 하지만 이 시간대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는 한산해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차창 밖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물 빠진 청바지처럼 희뿌연 푸른색 하늘. 도로변 가로등 불빛만이 주황색으로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어제 듣던 MBC 아침 뉴스였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가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라디오를 껐다. 뉴스도, 음악도,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운전할 때만큼은 고요 속에 있고 싶었다. 이 움직이는 철제 상자 안에 혼자 갇혀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로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가끔 화물 트럭이 굉음을 내며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가 휘청거렸다. 핸들을 꽉 쥐고 끝없이 뻗은 도로를 응시했다. 양옆에 서 있는 방음벽이 거대한 회색 벽처럼 세상을 차단하고 있었다. 43분 후 노원구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낡은 단지였다. 외벽 페인트 칠은 벗겨져 있었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 키는 몇 번이나 교체된 흔적이 역력했다.
주차 공간은 늘 부족해서 길가에 겨우 차를 대고 모은 가방을 챙겨 내렸다. 복도에서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다. 묵은 먼지와 습기, 그리고 락스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멈춰 선 채 내려올 생각을 안 했다.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계단을 택했다. 어머니 집은 4층이었다. 3층쯤 오르자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해졌다. 초인종은 누르면 딩동하고 울리는 구식이었다. 벨을 누르고 30초쯤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누르자 그제야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터벅터벅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팥죽색 수면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73. 얼굴의 주름은 조각칼로 파낸 듯 깊었고 인매는 하도 앙다물고 있어 팔자주름이 선명하게 패어 있었다. 왔니? 들어와라. 그녀는 나를 들이라는 말도 없이 획 돌아서서 들어갔다. 내가 따라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슬리퍼로 갈아 신고 보온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린 뒤 허리를 굽혀 내가 벗은 신발을 정리했다. 이건 철칙이었다. 들어올 때 신발 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것. 언젠가 신발이 조금 비뚤어졌을 때 어머니는 그 신발을 한참 노려보다가 넌 어째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하니라며 혀를 찼었다. 거실은 넓지 않았다. 25평 남짓한 옛날식 구조라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를 작은 아일랜드 식탁이 가로막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다. 어젯밤에 끄지 않고 잠드신 모양이었다. 화면에서는 슈호스트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홍삼 제품을 열정적으로 팔아대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를 보지도 않고 물었다.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내 탁자에 올리고 부엌으로 가서 그릇과 수저를 챙겼다. 그릇은 어머니가 아끼는 청아백자였고 수저는 은수저였다. 우리 집에 독을 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은수저가 독을 감별한다며 고집했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달큰한 호박죽 냄새가 확 풍겼다. 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 앞에 대령했다. 어머니는 그릇을 받아들고 숟가락으로 휘휘젓더니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호호 불어 맛을 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너무 되다. 다음엔 신경 좀 써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다. 너무 되직하다니. 어제는 너무 묵다고 했고 그제는 호박이 덜 익었다고 했고 그 전날은 너무 뜨겁다고 했다.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입에서 잘됐다 소리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지난 5000번의 아침과 똑같이.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는 대꾸 없이 죽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어머니가 죽을 반쯤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챙겨드렸다. 혈압약, 위장약, 그리고 관절염 진통제.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알약 3개가 죄수들처럼 나란히 놓였다. 어머니는 남은 죽으로 약을 삼켰다. 그리고 빈 그릇을 탁자에 툭 내려놓았다. 내게 건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탁자에. 내가 허리를 숙여 치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호는 자고 있어요. 어제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사내놈이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더 잘 챙겨줘라.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저도 밖에서 돈 번다고, 저도 힘들다고, 매일 새벽 5시 43분에 일어나 죽수고 1시간을 운전해서 여기 온다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쉴 틈이 없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늦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릇과 도시락을 챙겨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개수대에는 어젯밤 어머니가 먹다 남긴 그릇들이 말라붙은 밥풀과 반찬 찌꺼기를 달고 쌓여 있었다. 온수를 틀었다. 수도꼭지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수증기가 피어올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 텔레비전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홈쇼핑에서 아침 드라마로, 다시 뉴스로. 뜨거운 물이 고무장갑 위로 흘러내렸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찬물을 섞지 않았다. 그 뜨거움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은 뒤 부엌을 나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어머니, 저 가볼게요. 오냐. 딱 두 글자였다. 조심해서 가라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눈길 한 번도 없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내 발자국 소리만 울렸다. 계단 참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다. 복도 구석에 누군가 방치해둔 말라비틀어진 화분에서 퀴퀴한 흙냄새가 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괜찮아. 이 모든 고생은 보상받을 거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잖아. 장남이 큰 몫을 챙기는 거라고. 정호는 장남이고 나는 맏며느리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몫도 클 거야. 그건 거래였다. 공정한 거래? 그렇게 위로하며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랐다. 정호의 동생들, 그러니까 내 시동생들은 15년 동안 수없이 봐왔지만 사실 나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둘째 최정민. 정호보다 3살 아래인 그는 미국 UCLA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벌써 7년째였다. 나노 소재니 뭐니 하는 연구를 한다는데 1년에 딱 2번, 설과 추석에만 한국에 들어왔다. 올 때마다 혀 꼬부라진 영어 단어를 섞었으며 묘한 우월감을 풍겼다. 그의 아내 린다. 내 동서는 재미교포 변호사였다. LA 로펌에 다닌다는데 한국말을 할 때마다 굴러가는 버터 발음이 섞였고 웃을 때 치아는 가지런했지만 눈에는 냉기가 돌았다. 셋째 최정훈. 부산에서 해물탕 집을 크게 하고 있다. 재수 씨는 부산 토박이로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사람을 볼 때 항상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는데 마치 빚쟁이 쳐다보는 눈빛 같았다. 이 부부가 서울에 올라오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올 때마다 부산 어묵 세트 하나 툭 던져놓고는 바쁘다며 밥만 먹고 사라졌다. 막내 최정원. 올해 32. 직업 없음. 미혼. 어머니 아파트 작은 방에 얹혀 산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 마시러 나가서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어머니는 정원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감싸고 돌지만 한국 나이 32이 어디 어린애인가. 내가 정호와 결혼했을 때 26이었다. 그때 둘째는 유학을 떠났고 셋째는 무역회사에 다녔고 막내는 재수생이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지금보다 정정했다. 목청도 좋아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를 부려먹었다. 수연아, 저기 장식장 좀 닦아라. 수연아, 정원이 빨래 좀 돌려라. 제가 할 줄을 모르잖니? 수연아, 이번 주말에 애들 다 온다니까 내가 와서 밥 좀 해라.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내 이름은 마치 주문 같았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 그때 정호는 옆에서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을 봤다.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그러다 가끔 수연아, 고생한 앱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폰을 봤다. 결혼 첫 해 추석이 기억난다. 맏며느리로서 처음 치르는 명절이었다. 전날 밤부터 와서 배추를 절이고 고기를 재우고 탕국을 끓였다.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송편을 찌고 갈비찜을 했다. 점심때가 되자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다. 그때 둘째는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여자친구라며 린다를 데려왔었다. 그녀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에 들어와 내가 볶고 있는 잡채를 보더니 정민에게 영어로 뭐라고 속삭였다. 정민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형수 일이야. 그녀의 일. 나는 못 들은 척 잡채를 뒤적였다. 하지만 그 마른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식사 시간,
12명의 대가족이 둘러앉았다. 젓가락 12짝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 앉았다. 반찬이 부족하진 않은지, 국이 식진 않았는지 살피느라 엉덩이 붙일 새가 없었다. 겨우 숟가락을 들자 어머니가 말했다. 수연아, 정원이 밥이 좀 적다. 더 퍼줘라. 일어나서 밥을 펐다. 수연아, 갈비찜 식었다. 좀 데워와라. 일어나서 고기를 데웠다. 수연아, 과일 안 깎았지? 식구들 입가심해야지. 다시 일어나 과일을 깎았다. 그날 내가 먹은 밥은 딱 3숟가락이었다. 3숟가락.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호가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좀 지치네. 고생했어, 정호가 말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눕더니 야구 중계를 틀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고생했어라는 말이 이렇게나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먼지 같은 말이라는 걸. 그 후로 15년 동안 나는 그 가벼운 고생했어를 수천 번도 넘게 들었다. 어머니 집 청소를 해드려도 고생했어. 병원에 모시고 가도 고생했어. 새벽에 위경련 났다고 응급실로 뛰어가도 고생했어. 내 휴가를 반납하고 어머니 온천 여행을 따라가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 말은 정호가 내 헌신에 대해 지불하는 유일한 화폐였다. 편의점 알바생의 어서 오세요처럼 영혼 없이 반복되는 자동 응답기 같은 말. 3월 15일 목요일이었다. 서울의 날씨는 아직 쌀쌀했고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아침이었다. 전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요일 오전 10시 반. 명동의 어느 공증사무실에서 가족회의를 할 테니 빠지지 말고 오라고 했다. 평소의 잔소리 섞인 어조가 아니라 뭔가 중대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비장했다. 무슨 가족회의요? 내가 정호에게 물었다. 정호도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다. 유언장 같은 거 아닐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려는 거겠지? 유언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안도감이었다. 15년, 긴 세월이었다. 맏며느리로서, 장남내외로서 우리가 가장 큰 몫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명동의 유명한 노포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팥붕어빵을 샀다. 갓 구워 뜨끈한 종이봉투에서 달달한 팥 냄새가 올라왔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간식. 이걸 사가면 어머니가 드물게 환하게 웃어주곤 했다. 공증사무실은 명동 한복판 빌딩 17층에 있었다. 입구에는 법무법인 공증사무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둘째, 셋째, 막내는 이미 와 있었다. 미국에서 날아온 둘째는 시차 때문에 피곤해 보였고 부산에서 올라온 셋째는 꼬질꼬질한 점퍼 차림이었다. 막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상석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고 젊은 여자 비서가 곁에서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다. 나는 붕어빵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어머니, 오다가 샀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어머니는 봉투를 힐끔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나중에 먹으마. 금태 안경을 쓴 50대 초반의 공증인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말투는 느릿하면서도 또박또박했다. 지금부터 박순자님의 유산분배 의향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정호는 태어난 척했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한 채, 수익자는 차남 최정민. 순간 멍해졌다. 노원구 아파트.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공증인이 계속 읽어내려갔다.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한 채, 수익자는 삼남 최정훈. 강동구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된 또 다른 집으로 월세 200만 원이 나오는 알짜배기였다. 어머니 생활비는 대부분 거기서 충당하고 있었다. 경기도 양평군 땅 600평,
수익자는 사남 최정원. 600평 아버님께 물려받은 선산이 포함된 땅이었다. 외진 곳이긴 해도 요즘 개발 바람이 불어 땅값이 몇 배나 뛴 곳이었다. 현금 예금 5억 원은 위 3명의 수익자가 균등하게 분할하여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렸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진 것 같았다. 3명의 수익자. 둘째, 셋째, 막내. 정호는 없었다. 장남은 없었다. 공증인이 낭독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훑어보았다. 이 내용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나는 정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깨가 축 처진 게 마치 보이지 않는 짐에 짓눌린 것 같았다. 이해 없습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뜻 따르겠습니다. 셋째도 거들었다. 그럼요, 형편에 맞게 잘 나누셨네요. 막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와, 엄마 최고. 사랑해요.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기어 올라왔다. 혈관을 타고 무릎을 지나 허리를 감고 가슴을 조이고 마침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막았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돋보기 안경을 벗고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호를 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장남이 물려받는 건 책임이지 재산이 아니다. 정호야, 내가 맞으니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정민이는 미국 집값이 비싸서 보태줘야 하고, 정훈이는 가게 확장한다고 돈 필요하다 하고, 정원이는 아직 장가도 못 갔으니 미천이라도 쥐어줘야 하지 않겠니? 너는 장남이니까 어미 마음 이해하리라 믿는다. 정호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였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져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막내가 끼어들었다. 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형수님, 표정이 왜 그래요? 형수네는 맞벌이라 돈도 잘 벌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는 막내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몇 달 전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다. 스위스 취리히 재활센터 국제고객센터. 파킨슨병 재활로 세계 최고라는 곳이었다. 예약금, 항공권, 체류비, 간병비까지 합쳐 거의 3억 원이 드는 계획이었다. 내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아가며 예약해 둔 것이었다.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영어로 전화를 받았다. 나도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예약 보호자입니다. 네, 다음 달 예약 전부 취소해주세요. 네, 100% 취소입니다. 위약금은 제 계약금에서 공제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끈 차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지만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노인의 떨림이었다. 수연아, 너 지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두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나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돈은 아들들한테 싹 다 주셨으니 앞으로 어머니 수발은 그 잘난 아들 놈들한테 받으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막내의 고함이 들렸다.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야? 태도가 그게 뭐야? 대꾸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정호가 허겁지겁 따라 나왔다. 입을 뻐끔거리는 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두꺼운 강철문이 그의 얼굴을 가렸다. 17층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엘리베이터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일그러지고 흐릿한 낯선 여자의 얼굴. 15년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았다. 5475일, 13만 1400시간. 그 수많은 새벽 5시 43분의 알람들. 왕복 1시간 반의 운전. 죽이 되네 물레 쏟아지던 잔소리.
병원 대기실의 지루한 공기. 그리고 정호의 그 지긋지긋한 고생했어.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 같았다. 그리고 그 사기극의 주범은 방금 전 재산을 아들들에게 몰아주고 며느리에겐 땡전 한 푼 안 남긴 저 노인이었다. 1층 로비로 나오자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울의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밤 정호와 대판 싸웠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나의 일방적인 절규였다. 정호는 거의 입도 뻥긋 못했으니까. 유산 분배서 봤지? 당신 어머니가 당신 동생들한테만 다 퍼주는 거 봤지? 장남은 책임만 진다는 그 헛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정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시겠지. 정민이는 미국이라 집값이. 그놈의 집값 타령. 내가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당신은 아들 아니야? 15년 동안 내가 똥기저귀 갈고 병수발 들 때 당신은 뭐 했는데? 당신이 어머니 약 한 번 챙겨드린 적 있어? 휠체어 한 번 밀어드린 적 있냐고. 정호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옆에서 고생했어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지? 고생했다는 말이 밥 먹여줘? 그게 돈이 돼? 내 청춘 15년을 그 말 한마디로 퉁치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옆집에서 쿵쿵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들으라지. 온 동네방네 다 들으라지. 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최소한의 인정. 그걸 바란 거야. 15년을 헌신했는데 어머니는 날 투명 인간 취급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고도 방관했어.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다. 수연아,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러니까 참아라.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라. 우리 엄마니까.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최정호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의 풀네임을 불렀다. 15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나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넌 남이다. 굴러들어온 돌이야. 그때 당신 옆에 있었지? 차 마시면서 못 들은 척했지?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난 다짐했어. 내가 잘하면,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표현이 서툴 뿐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 믿음이 오늘 산산조각 났어. 그날 밤 나는 캐리어 2개의 짐을 쌌다. 그리고 결혼 전 내가 마련해 둬던 마포구 오피스텔로 갔다. 25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샀던 내 집 결혼하고 7년 동안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했지만 명의만은 끝까지 내 것으로 지켰던 그 작은 집,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보험이었다. 전용 면적 10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서향으로 난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짐을 대충 풀어놓고 창가에 앉아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정호였다. 받지 않았다. 나중에는 문자가 왔다. 수연아, 미안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시간. 당신에겐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이 한 건 침묵과 방관뿐이었지.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은 그저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증명해줬을 뿐이다. 그날 밤은 꿈을 꿨다. 26의 신부가 된 내가 식장에 서 있고 하객석 맨 앞줄에 앉은 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하는 꿈. 넌 어차피 남이야.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을 때 밖은 이미 환했다. 마포의 아침 소음은 구리시와 달랐다. 더 분주하고 더 시끄러웠다.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금 간 곳 없이 깨끗한 하얀 천장. 안도감이 밀려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 43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별거 첫 주, 나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사치를 부렸다. 늦잠 자기. 알람을 다 꺼버리고
안마 커튼을 빈틈없이 쳤다. 첫날은 아침 9시, 둘째 날은 9시 반, 셋째 날은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눈을 뜰 때마다 아차, 죽 하고 놀랐다가 이내 안 해도 되지 하고 다시 베개에 머리를 파묻는 그 짜릿함. 마치 목을 조르던 보이지 않는 끈이 풀린 기분이었다. 홀가분하면서도 어딘가 텅 빈 듯한 느낌. 습관이란 무서워서 가끔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둠 속에서 다시 잠들기 위해 애썼다. 생활 패턴을 내 위주로 다시 짰다. 아침은 쫓기듯 먹는 게 아니라 식빵을 굽고 커피를 내려 베란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점심은 배달을 시키거나 컵라면으로 때웠다. 저녁에는 마트에 들러 마감 세일하는 초밥이나 샐러드를 사와서 넷플릭스를 보며 먹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회사 동료들은 내가 별거 중인 걸 알게 되자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뒤에서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소개팅 할래 하며 찔러보기도 했다. 나는 웃으며 거절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 없는 건 남자였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수발들 사람도, 퇴근하고 돌아와 밥 차려줘야 할 사람도 없었다.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다.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어도 자유였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별거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정호이 바로 아래 동생, 그러니까 둘째네 재수시인 린다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를 띄웠다. 어머님이 지금 저희 집에 계신데 아이가 곧 SAT 준비를 시작해야 해서요. 도저히 케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좀 맡아주실 수 없나요? 메시지가 올라온 뒤 단톡방은 한참 동안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핸드폰 액정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셨다고? 둘째네 집에? 이거 꽤 흥미로운 전개였다. 30분쯤 지났을까? 셋째네 동서가 답장을 올렸다. 형님, 고생 많으세요. 어머님이 유산도 챙겨주셨는데 그쪽에서 좀 더 모시는 게 도리 아닐까요? 좋아요. 말끝마다 붙인 물결표와 웃음 이모티콘에서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핸드폰 너머로 동서의 얄미운 표정이 그려지는 듯 했다. 린다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뒤, 이번에는 셋째 서방님이 뜬금없이 메시지를 올렸다. 형,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근데 몸이 영 안 좋으셔서 사람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가게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안 되네. 형이 좀 알아서 해줘. 정우는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단톡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몇 분 뒤에야 짧은 답장이 올라왔다. 어머니가 왜 거기 가 계시냐? 둘째네 계신 거 아니었어? 셋째가 바로 받아쳤다. 작은 형이 못하겠다고 저번 주에 한국으로 보냈어. 공항에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나도 당황스럽네. 그제야 둘째가 등판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전문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야? 린다랑 나랑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감당해? 부산에는 그래도 재수 씨가 가게에 딸린 방도 있고 밥해줄 주방 이모들도 있으니까 조건이 훨씬 낫잖아. 셋째 재수 씨가 폭발했는지 장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아주버님,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LA 집은 방 4개짜리 저택이라면서요? 우리 가게 쪽방은 창고 개조한 거라 외풍 심하고 습해요. 어머님 오신 지 사흘 만에 관절염 도지셔서 밤새 앓으셨다고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를 비난하며 수십 년 전의 묵은 감정까지 끄집어냈다. 어릴 때 누가 새 옷을 더 많이 얻어 입었는지, 명절 때 용돈을 누가 더 받았는지, 엄마가 누구를 더 편애했는지 따위의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마치 막장 드라마 대본을 읽는 기분이었다. 정호가 중재를 시도했다. 다들 진정해라. 일단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셋째 재수 씨가 말을 잘랐다. 아주버님, 말로만 진정하라고 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큰형님이 혼자서 어머님 다 모셨잖아요.
장남인 아주버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점잖은 척이세요? 정 안 되겠으면 아주버님이 모셔가세요. 정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지난 15년 동안 저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수발을 받는지, 죽은 누가 쓰는지, 약은 누가 챙기는지,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그저 명절에 와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한마디 던지고 용돈이나 챙겨가는 게 효도의 전부인 줄 알던 인간들이다.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노인을 돌본다는 것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었다. 석 달째 되던 날 셋째네 딸인 조카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는 올해 19,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셋째네 외동딸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나를 큰엄마라고 따르며 살갑게 대하던 아이였다. 큰엄마, 할머니 입원하셨어요. 수학이 넘어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입원. 무슨 일인데? 그게 막내 삼촌이 할머니 돈을 가져가서 도박을 했대요. 인터넷 도박이요. 돈을 다 날렸다는 소리 듣고 할머니가 충격받으셔서 혈압이 터지셨나 봐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막내 서방님이 도박을? 얼마나 날렸는데? 엄마 말로는 3억이래요. 3억 원, 5억 원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으니 한 사람당 1억 7천만 원 정도 돌아갔을 텐데 자기 목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다. 돈을 손에 쥔 지 얼마나 됐다고 3억을 날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유나. 큰엄마 할머니 보러 안 오실 거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 갈 거야. 큰엄마. 유나, 잘 들어.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그 아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이제 그 집며느리 아니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3억, 그게 얼마의 가치일까? 내가 끓인 죽이 몇 그릇이며 내가 병원 복도에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일까? 그 수많은 새벽 알람과 죽이 되네 물레하던 타박들. 그 모든 걸 합치면 3억의 가치가 될까? 아니, 어머니 눈에 내 15년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만도 못한 가치였을 것이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막내 아들이었다. 32 처먹도록 빈둥거리며 유산을 도박판에 처박은 그 금쪽 같은 아들 말이다. 웃음이 나왔다. 웃다가 눈물이 찔끔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 지옥 구덩이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내가 너무나 대견해서였다. 그로부터 2주 뒤 정호가 찾아왔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오피스텔 현관벨을 눌렀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정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 밑은 퀭했고 머리는 며칠 안 감은 듯 떡이 져 있었다.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 틈만 내주었다. 무슨 일이야? 정호는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입원하셨어. 그가 겨우 입을 떼었다. 알아. 당신을 찾으셔. 난 보고 싶지 않아. 정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수연아, 내가 면목 없는 거 아는데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둘째는 미국으로 튀었고 셋째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막내는 잠수 탔어. 나 혼자야.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제발 수연아, 우리가 함께한 20년 세월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 20년, 우리가 알고 지낸 게 20년, 결혼 생활이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남자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지?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낯설었다. 내가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가 맞나? 피로와 무기력에 절어 고작 한다는 말이 도와줘뿐인 이 남자가 내 남편이었나? 정호 씨. 나는 차갑게 그를 불렀다. 가서 당신 어머니한테 여쭤봐. 15년 전 나한테 처음으로 너는 굴러들어온 돌이다. 어차피 남이다라고 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냐고.
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당신 옆에서 차 마시고 있었어. 못 들은 척, 딴청 피웠지. 1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어. 단 한 번도. 수연아, 난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거니까 이혼해. 쾅,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정호는 한참을 서성였다. 억누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참 뒤, 터벅터벅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울 줄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지현이의 영상 통화였다. 화면 속 지현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강수연.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돼? 강남에 새로 생긴 오마카세 예약했는데 같이 가자. 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기가 섞여 나왔다. 지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아주 좋아. 우리는 30분 넘게 수다를 떨었다. 맛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보는 드라마, 지현이가 썸 타는 남자 이야기까지. 문밖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정호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다. 밤 8시에 카페인이라니 잠은 다 잤다 싶었지만 상관없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가서 마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겠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내가 찾은 정 변호사는 이혼 소송, 특히 적울한 아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유명해서 인터넷에서는 주책 배우자 킬러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성으로 무태안경 너머의 눈빛이 매서웠다.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강수연님,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황이 꽤 흥미롭네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명확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유리한 점은 지난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한 기록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 지출 내역, 연차 사용 기록, 약국 영수증까지. 이건 의뢰인께서 시댁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시동생들에게 증여해버려서 직접적인 상속은 못 받지만 이 기여도를 근거로 남편과의 공동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이요? 네, 정 변호사가 표를 보여주었다. 현재 남편 최정호 명의로 된 구리시 아파트, 시세 1억 6천에 대출 3천 남았네요. 그리고 예금 2천만 원 정도, 회사 퇴직금 예상액. 이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의뢰인께서 결혼 전에 마련하신 마포 오피스텔. 명의는 강수연님 단독이지만 결혼 생활 7년 동안 대출금을 공동생활비로 갚으셨죠. 그 기간에 대한 가치 상승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액이라 남편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500만 원 안팎일 겁니다. 그럼 불리한 점은요? 정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남편분이 시동생들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섰더군요. 네. 둘째가 2015년 미국 집 살 때 5천만 원, 셋째가 2018년 가게 확장할 때 3천만 원, 그리고 막내가 2021년에 창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천만 원까지. 전부 최정호 씨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쳐서 1억이네요. 목이 탔다. 이 보증 채무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거라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 채무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의뢰인께서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눈앞이 캄캄해졌다. 1억 내가 15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 고작 3천만 원인데 정호는 나 몰래 그 무능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1억이나 보증을 섰단 말인가? 하지만 정호 변호사가 눈을 반짝였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여부죠. 이 세 건이 보증, 강수연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금시초문이에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이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약정서에 배우자 동일한이 비어 있거나 위조된 경우 의뢰인께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서류를 받아내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강수연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후회 안 하세요? 뭐료? 지난 15년 동안 헌신하신 거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안 합니다. 그 시간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헌신은 거래가 될 수 없고 타인의 감사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거려. 후회되는 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뿐이에요. 정 변호사가 활짝 웃었다. 좋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 봅시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막내 서방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별거 이후 처음이었다. 평소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하며 전화 한 통 없던 인간이 웬일인가 싶었다. 형수님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다. 아니, 비굴했다. 바쁘세요? 용건만 말해요. 그게 형이랑 이혼하신다면서요? 네. 막내는 잠시 뜸을 들였다. 형수님,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말로 풀면 안 될까요?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 유산 분배하던 날 도련님이 그러셨죠. 형수네는 돈 잘 버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당신들이 나를 가족 취급 안 했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가족 대우해야 하죠? 막내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내가 쐐기를 박았다. 어머님이 주신 1억 7천 인터넷 도박으로 다 날리셨다면서요? 빚이 3억이라던데. 전화기 넘어가 싸늘해졌다. 막내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선했다. 그건 제 사정이고 형수님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관없죠.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그 사실 알면 얼마나 피를 토하실지.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5월 초 어머니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나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다. 의사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월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에 기겁한 아들들이 서로 미루기 바빴다. 둘째는 비싸다고 난리, 셋째는 세무조사를 받아서 돈이 없다고 핑계, 막내는 아예 잠적해버렸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누가 돌봐? 아빠가 주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임시로 간병인을 썼는데 낮에만 오시거든요. 밤에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봐야 하는데 할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간병인 이모님들도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세요. 벌써 3명이나 바뀌었어요. 담담했다. 예전 같았으면 발을 동동 구르며 당장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는 기분이었다. 내 몸에서 어머니와 연결된 신경줄 하나가 툭 끊어진 것 같았다. 유나, 그건 내 아빠랑 큰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이제 남이야. 큰엄마 근데 할머니가 자꾸 큰엄마를 찾으세요. 나를 뭐라고 찾으시는데? 죽이 되다고 욕하시려고? 아니면 그 남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서 시원하다고 하시든?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 넌 착한 아이지만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른들 일에 신경 끄고 공부나 해. 6월 중순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지병 때문이 아니라 낙상 사고였다. 밤에 화장실 가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치명타였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문자가 정호에게서 왔다. 수연아,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셔. 상황이 안 좋아. 의사가 가족 대기하라고 하는데 둘째랑 셋째는 오고 있고 막내는 연락 두절이야. 나 혼자 너무 무섭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와주라. 어머니가 의식 찾을 때마다 내 이름만 불러.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강수연을 부르는 걸까? 아니면 너를 부르는 걸까? 와서 수발들라고 부르는 걸까?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 끓여오라고 부르는 걸까?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 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거라고 했다. 파킨슨의 골절까지 겹쳤으니 재활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 7월의 어느 저녁 오피스텔 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어머니가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뒤에는 셋째가 서 있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휠체어를 밀고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퀭한 게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문을 열고 현관에 섰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저기 수연 씨.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연 씨. 어머니 입에서 존대라니. 아니, 수연아 어머니가 목이 메는지 쉰 소리를 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문틀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미쳤었지? 널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널 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못난 놈들한테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의 움푹 패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난 15년 동안 진심으로 나 챙겨준 건 너 하나뿐이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복을 발로 차고 그 불효자식들을 금지옥엽이라고 내가 벌 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그녀가 앙상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부탁이다. 수연아 정호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마라. 내가 노원 아파트, 그거 너 줄게. 내가 다시 쓸게. 나는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서늘했다. 노원 아파트는 이미 공증서서 둘째한테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저한테 주시게요? 둘째가 순순히 내놓을까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갈랐다. 이혼 조정은 8월의 무더위 속에 진행되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냉방이 너무 세서 으슬으슬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정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살이 더 빠져 해골 같았다. 뒤쪽 방청석에는 시동생 셋이 쪼르르 앉아 있었다. 형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들 보증빚을 내가 갚게 될까 봐 감시하러 온 눈치였다. 조정이 시작되자 정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쏟아냈다. 15년간의 간병 일지, 병원비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호가 내 동의 없이 섰던 연대 보증 서류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정호 쪽 변호사를 쳐다봤다. 피신청인 최정호 씨, 이 세 건이 보증 채무, 배우자 동의 없이 진행한 거 맞습니까? 정호의 변호사가 땀을 뻘뻘 흘렸다. 그게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조정위원이 말을 잘랐다. 은행 서류에 배우자 자필 서명란이 비어있네요. 이건 명백한 독단적 채무 발생입니다. 정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 네, 맞습니다. 아내한테 말 안 했습니다. 조정실이 술렁거렸다. 그때 막내가 벌떡 일어나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형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형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셈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족. 유산 나눌 때 도련님이 뭘 하셨죠? 형수네는 돈 많으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당신들이 날 가족 취급 안 했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가족 대우해야 합니까? 막내는 씩씩거리며 셋째 형의 옷자락을 잡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소송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말 판결이 나왔다. 강수연은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의 60%를 분할받는다. 최정호 명의의 구리 아파트 처분 대금 중 8천만 원을 강수연에게 지급하라. 세 건이 연대보증 채무는 최정호의 개인 채무로 인정하며
강수연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 완벽한 승리였다. 정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네주며 악수를 청했다. 축하합니다. 강수연님, 이제 진짜 자유네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강수연, 최정호, 이혼. 15년을 올가매던 단어들이 드디어 끊어졌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강남의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에 혼자 가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다. 샴페인 한 잔을 시켜 창가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짧게 썼다. 인생 2막을 위하여.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톡 쏘는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달콤하고 쌉싸름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보다. 판결 이후 정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나에게 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8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고 동생들의 빚 보증까지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구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연말쯤 유나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큰아빠, 고시원에 사세요. 창문도 없는 월 40만 원짜리 먹방이요. 어머니는 노원구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시설이 좀 안 좋은 곳이에요. 원래 삼촌들이 병원비 나눠내기로 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해서 결국 구청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병동으로 옮기셨대요. 8인실인데 냄새도 심하고 나는 덤덤하게 들었다. 유나, 넌 착한 아이니까 마음 아프겠지만 그건 그분들 업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네, 큰엄마. 저도 이제 신경 끄려고요. 이듬해 봄, 나는 서울을 떠났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재산 분할받은 돈을 합쳐 제주도로 내려갔다. 서귀포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샀다. 마당에는 수국이 가득했고 2층 테라스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그곳을 고쳐 바람의 집이라는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를 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알람 없이 일어났다. 대충 6시쯤 눈이 떠지면 테라스로 나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죽 끓일 걱정 없이, 시어머니 눈치 볼 일 없이, 남편 밥 차려줄 일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침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수국이 연두빛 새순을 틔우기 시작한 어느 봄날 오후였다.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벨이 울렸다. 나가보니 유나였다. 서울대 과잠바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유나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큰엄마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유나. 나는 유나에게 따뜻한 한라봉 차를 내주었다. 유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찻잔을 닦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렇구나.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가셨대요. 다행이네. 유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꽃무늬 편지 봉투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꼭 큰엄마 전해달라고요? 나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낡고 촌스러운 봉투였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쓴 듯한 지렁이 같은 글씨였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쪽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큰엄마, 할머니 미우세요? 유나가 물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깊숙이 넣었다. 아니, 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힘쓰기 싫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는 유나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가끔 놀러와, 방은 언제든 비워둘 테니까. 네, 큰엄마. 건강하세요. 유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제주의 바람에서 짠내와 꽃향기가 섞여 났다. 마당의 수국을 보았다. 제주의 흙은 산성이라 수국이 파란색으로 핀다고 했다. 올해는 아주 진한 파란색 꽃이 필 것 같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행주를 빨았다. 곧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내 인생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끝.